들리나요? 소리 들리면 이야기해줘요. 소리 들리면. 소리 들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요. 뭔지 시스템을, 내가 얘도 4시간 하니까 귀찮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들리고, 영상도 잘 보이죠?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펜아웃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펜아웃 할 때 그 100ml란 밀 단위 얘기했었는데 그게 적용되냐 안 되냐 아까 물어본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수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채팅방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뭐 말하기 좀 쑥스러우면 채팅창에다가 편하게 질문해도 됩니다. 이 펜아웃 할 때 실제로 100ml를 준수하진 않는데 패드 소프트웨어에서 작업을 할 때 그리드 스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당길 때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거리를 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스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드 설정에서 모든 종이 같이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나 아니면 공간을 배치하는 가이드선이 나오고 마우스로 움직일 때도 사람이 하다 보면 정밀하게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뭐 5단위로 10단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걸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설정된 값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100밀로 설정하면 모든 게 100밀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하는데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설정된 값을 따라가고요. 그 부품에 대한 핀 간격 이외에는 특별히 그 100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디자인 룰이라는 거, 늦게 들어온 친구는 중요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아직. 디자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동작을 점검해 보진 못하는데 그린 내용에 대해서 잘 그렸는지 검사하는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다 보니까 선이 너무 가깝게 있으면 노이즈를 타거든요. 또는 합선의 위험도 있거든요. 또 선이 너무 얇으면 프린팅 될 때, PC 공장에서 찍어낼 때 선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인쇄 정도가 너무 얇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하는 걸 디자인 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직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데 페이지 레이아웃 할 때 보면 디자인 룰을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선을 이렇게 그리면 자동으로 두께가 설정이 되고요. 너무 옆에 선과 가깝게 그리려고 그러면 약간 에러가 나버립니다. 가깝게 그리면 안 됩니다. 또 겹치면 겹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 소프트웨어가 제시를 해줍니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리드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부품에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대해서는 100미를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패드인데, 패드 또 하나 보죠. 이것도 일부 우리가 씁니다. 그 서멀 패드라는 거예요. 서멀은 온도 관련된 건데, 서멀 패드. 가끔 PCB 부품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진 거를 빵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쓰는 그런 건 없는데, 실제 PCB에 보면 이런 식으로 홀 주변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홀 주변에 이렇게 구멍이거든요. 큰 구멍을 여기 뚫어 놓는, 일종의 또 홀이긴 한데, 이렇게 이거는 자동으로 뚫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왜 뚫어줄까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다 땜질할 때 어떤 효과가 있죠? 그것 때문에 뚫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내가 인들이나 뭐 자동 인서트 머신이 한다고 해도 여기다 열을 가하고 납을 녹여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 있으면 구멍이 있을 때와 차이는 구멍이 없을 때는 열이 다 이쪽으로 발산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이런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 열이 발산될 곳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 안에 여기 랜드에 인두기를 갖다 대서 열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댐이 더 확실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해서 뭐 그라운드나 VCC 관련된 홀에 대해서는 서멀 패드를 설치를 해요. 구멍이 뚫려서 열이 더 높은 데로 가서 더 확실하게 납이 먹는다는 거죠. 뭐 크게 경험해 보진 못했겠지만 냉납이라는 것도 있어요. 땜질하다 보면 겉으로는 납이 잘 먹은 것 같은데 속에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도 밑에 보면 이렇게 납을 먹은 것 같은데 이 옆하고 이렇게 떨어진 틈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걸 냉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겉으로는 보여도 속으로 진짜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왜? 열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위쪽에만 납이 녹아버리고 아래쪽에 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물질이 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서멀 패드를 설치하게 되면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때 확실하게 납이 녹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 땜질해 보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한 빵판에 위에만 납을 녹입니다. 실제 PCB는 이 구멍 안쪽에도 구리로 이렇게 여기 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높은 온도를 여기다 가하게 되면 그럼 납이 녹아서 이 구멍을 쭉 녹아서 스며들어 버려요. 그리고 표면 장력으로 이쁘게 동그랗게 나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서멀 패드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VCC 그라운드 전기가 많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멀 패드를 설치하고 납을 확실하게 녹아 붙을 수 있도록 한다. 뭐 그 정도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내가 그리는 건 아니고요. 홀을 만들 때 이건 서멀 패드를 해. 그러면 이 패드 소프트가 알아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좋은 기능이죠. 아마 한 번 정도 우리도 씁니다. 쓰기는. 그 다음 거버 필름. 거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 거버는 특정 회사에서 만든 파일 이름이거든요. 거버 파일, 거버 필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패드를 이용해서 PCB 아트웍을 하죠. 즉 패턴도를 그리죠. 그 패턴도 파일을 거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프린터로 종이에 인쇄하듯이 공장에서 그 패턴, 구리, 그 판때기에다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필름을 뜨거든요. 그 필름을 거버 데이터를 이용했다 해서 거버 필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 PCB가 1층 있으면 단면 PCB, 2개면 양면 PCB, 여러 개면 다층 PCB라고 했죠. 그리고 한 층에도 배선용이 있고 구멍이 있고 포토 마스크가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걸 하나씩 다 나누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는데 패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이거는 부품 이거 구멍이구나, 이건 패턴이구나, 이건 설명이구나, 이건 포토 레지스터를 만들어 줘야겠구나 이럴 때 지가 알아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탑면, 탑 패턴 찍어내고요. 탑면에 솔더 마스크 필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탑면에 실크 스크린, 이거는 이제 거기 전기적 속성은 같지 않지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PCB 처음 보여줄 때 이게 톱프린트야 하면서 보여줬던 그림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인쇄되어 있죠. 그렇게 전기적 속성은 같지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실크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다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해 주고요. 그리고 또 드릴링 머신 NC 드릴이라는 이런 데이터도 만들어집니다. NC, 이건 수치 제어, 뉴메릭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길거리 가다 보면 안양역도 이렇게 구도로를 가다 보면 철공소들이 있고, 지금은 없나? 철공소에 보면 NC 가공합니다라고 붙은 그런 철공소들이 있습니다. 독산동 올라가다 보면은 석수역 주변에 왼쪽에 철공소, 그 철 구조물 파는 회사들 많거든요. 거기 보면 NC 가공이라는 간판 붙어 있습니다. 즉, 그거를 수치 제어로, 로봇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자르는 드릴이나 이런 기계가 있는데 거기다 숫자만 딱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기계가 찍찍찍 잘라주고 구멍도 뚫어줍니다. 그런 걸 NC라고 합니다. NC 가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구멍을 뚫는 작업은 구멍을 드릴로 뚫거든요. 그래서 NC 드릴링, NC 드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구멍을 뚫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수치만 주면 지가 알아서 뚫는다. 그런 걸로 해서 NC 드릴이라는 말도 씁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 패드하고 홀이죠.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요거 구멍 뚫는 역할이 요 NC 얘들입니다. 이 데이터도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 장만 그려도 패드 소프트웨어는 알아서 이건 전체 그림에 전기가 통하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여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기 설명은 어떻게 한다. 구멍은 어디에다 뚫는다. 구멍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간격은 어떻게 된다. 이런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저장하면 그게 거버 파일이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있어야 PCB 공장에서 이 초록색 판때기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층이 바뀌면 버튼 레이어, 내층, 이너 레이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또 하죠. 층마다 이런 정보가 추출이 됩니다. 그때 그 파일을 거버 파일이라고 하고 그걸로 만든 필름을 거버 필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런데 설명 그림도 들어가죠. 이런 게 이제 실크 스크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배선도 하고 구멍도 뚫는 거 이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를 거버 데이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 부분에 구리로 도금을 하거든요. 그 구리를 여기서 쿠퍼라고 합니다. 쿠퍼. 구리가 화학기호가 CU잖아요. 네, 그 CU, CU랑 연결이 안 되네. 그러네 진짜. 네, 신호 전달, 전기적 신호 전달을 목적으로 만든 것들은 다 구리로 도금이 되고요. 그걸 트레이스라고도 하고 패턴이라고도 하고 라인, 와이어 이런 말 쓴다고 이야기했죠. 그거 만든 재료가 쿠퍼이기 때문에 쿠퍼라는 말도 씁니다. 그리고 쿠퍼는 꼭 전기만 통하는 부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 그림은 굉장히 실제로 이런 거 하면 쫓겨납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게 회로도에 보면 쓸데없이 이렇게 구리를 덮어요. 쿠퍼 푸어거든요.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일부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구리막을 형성해서 밑에서 노이즈가 발생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혹시 컴퓨터 직접 조립을 하거나 컴퓨터 뚜껑 열어본 적 있죠? 컴퓨터도 보면 내부에 보면은 속에 이렇게 도전성 도료가 칠해져 있습니다. 니켈과 구리로 된 페인트에다 구리하고 니켈을 섞어 놓습니다. 전기가 통하거든요. 그걸 컴퓨터 본체 안쪽에 칠해 놓습니다. 왜? 컴퓨터 안에 메인보드가 동작을 하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 노이즈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노이즈가 외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전자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도전성 도료를 칠해 놓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처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안 칠해갖고 사고 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체감할 수 있는 게 겨울에는 아닌데 여름에 몸에 이렇게 땀이 났는데 컴퓨터 뚜껑 벗기다 보면 갑자기 전기가 찌릿 울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손바닥보다 팔뚝 같은데 전기가 오르는데 그 껍데기 안쪽에 그게 칠해져 있어서 처음에 벗기려고 손댄 순간에 전기 흐릅니다. 속에 약하게. 그게 흘러야지 전자파가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보통 앞뒤에는 안 칠해져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펜 달린 거기는 안 칠해져 있는데 본체에는 그게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가볍게 흐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접지죠.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걸 푸포로 처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 그리드를 그냥 이런 식으로 구멍을 드립다 뚫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PCB가 부품이 많으면 열이 발생이 되죠. 열이 발생이 되면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걸 열을 발산하는 목적으로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아까 비아홀 얘기하는 거예요. 스루홀은 부품을 고정하는 거, 비아홀은 전기적 신호만 전달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정홀은 이게 고정홀입니다. 옆에 있는 네이브팅에는 고정홀이거든요. 이것도 PCB 설계하는 사람이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거 보면은 부품을 고정하는데도 도금이 되어 있네. 예, 접지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판이 나사를 고정해서 거기 전기가 흐르고 전기가 고정된 밑에 판에 또 전기가 흘러서 조그맣게 도전성 전자파 방지용 전기가 흐르는 용도로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또는 여기 이제 과전류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쳐가지고 서지라고 하죠. 그래서 뭐 낙뢰를 맞으면 전자기가 파손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접지를 해주거든요. 그때도 이런 고정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예요. 책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아올 얘기한 거는 열 발산용으로 전기적 속성 전혀 없이 그냥 구멍을 들이다 뚫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열 발산용으로 썼다는 것도 알아주면 됩니다. 그 비아홀, 열 발산용 비아홀도 실제 PCB 공장에다 의뢰를 맡기면 그거 개수에 따라 돈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PCB 아직 이제 그 정도는 들어가 재료 얘기 좀 들었는데 PCB 원판이 가로 세로 한 1m쯤 됩니다. 거기에 여기 비아홀 깔아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그 구멍 개수가 5만 개, 내가 거래하는 업체는 그래요. 회사마다 틀려요. 거래하는 업체는 비아홀 5만 개까지 뚫는 거는 돈을 안 받습니다. 5만 개가 넘어가면 돈 달라고 하거든요. 5만 개예요.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아홀은 열 발산용 노이즈 방지용으로 많이 씁니다. 하여간 뭐 썰이에요, 썰. 여기도 적어놨죠. 주로 전원용으로 쓰이지만 노이즈 방지용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렇다.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보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딜레이 턴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건 딜레이 시간 지연이죠. 어떤 걸 만들었는데 아무리 전자적인 신호가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 하더라도 긴 놈과 짧은 놈에는 분명히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기능은 여러분은 쓰지 않습니다. 아니다. 지금 여러분은 저 캐드 캠반이죠? 나중에 캐드캠 실무할 때는 이 기능을 설명을 하고 만들지 않고 기능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전달되는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거를 동일한 길이로 해서 시간차가 발생되지 않게 해라. 일부러 배선을 꼬불탕을 만들어 버립니다. 똑같이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 때 내가 보통 하는데 지금 모니터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동작하고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이 그림을 뿌려주는데 이 왼쪽 위에 찍히는 점하고 오른쪽 끝에 찍히는 점하고 분명히 그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면 시간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래픽 카드에서 전달된 신호선이 왼쪽 위부터 찍을 때 여기에 오는 시간하고 오른쪽 밑에 오는 시간하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빨리 된다 하더라도 시간 차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화면이 울어요. 물결이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맨 왼쪽 위에 제일 짧은 거를 일부러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꼬불탕하고 배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딜레이 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맨 마지막 점 찍을 때랑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식으로 또 이야기하면 모니터 볼 때 보면 회상 빈도, 재생 빈도라는 말 쓰죠. 그래서 이 화면이 초당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전구, 형광등도 거기 자세히 보면 몇 볼트, 몇 헤르츠란 말 찍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기 바랍니다. 그게 형광등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초당 몇 번 깜빡이는 거예요. 몇 번 깜빡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니터도 자세히 회생 빈도가 나오거든요. 보통 60Hz로 되어 있고요. 또 120Hz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회상 빈도가 높아지면 화면이 보다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울림, 시간 차이가 발생이 좀 적어진, 자꾸 디스플레이를 시켜주니까요. 그게 늦어지면은 화면이 좀 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해상도를 올리는 게 좋고요. 그냥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거 볼 때는 굳이 빨리빨리 바꿀 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회상도를 낮춰놔도 됩니다. 회상도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화면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먹겠죠. 그런 차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전기를 더 많이 먹기도 덜 먹기도 합니다. 알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이 모니터도 오래 쓰면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화면 보호기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한 거거든요. 내가 작업하는 화면을 보호하자는 목적도 있고요. 모니터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해상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쓰는 거니까 전자기기 모니터도 빨리 나갈 수 있겠죠. 전기도 많이 먹고요. 대신 고품질의 영상을 공급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또 내려가 봅시다. PCB 제작, 이게 이제 전체 과정을 간단히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건 공장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PCB 디자인을 하죠. 그러면 거버 파일을 보냅니다. 그럼 얘들이 먼저 거버 필름을 먼저 뜨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원판이거든요. 원판에다 이제 작업을 이제 단계별로 수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을 도금합니다. 구멍은 아까 NC 드릴링으로 구멍 뻥뻥 뚫어주죠. 그러면 플라스틱 판에 구리판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원판은. 정자토는 구리판. 이게 이제 구리색이에요. 약간 산에서 주황색이 나오는데,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 속은 플라스틱 위에 구리판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멍 속에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플라스틱이네요. 그래서 드릴 홀 도금을 해줍니다. 도금. 구리, 그 솥단지에 구리가 녹아있는데 이렇게 쫙 넣었다 빼줍니다. 그럼 구멍 속에 쫙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전기 분해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패턴을 새기죠.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 이미지, 드라이 필름이라고 필름을 먼저 덮어줍니다. 패턴 그림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패턴을 펼친 다음에 그거를 애칭한 다음에 스트립합니다. 애칭은 녹여낸다는 소리입니다. 애칭. 염산 같은 걸로 해서 녹여서 내가 필요한 그림 그린 거는 남겨두고 그림이 없는 건 녹여서 없애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벗겨냅니다. PCB 산업은 대표적인 공예 산업입니다.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천이면 남동공단, 안산, 이 주변 수도권 주변에 보면 공단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냄새도 많이 나. 안산은 뭐 염색공단도 있으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요. 그 하천 같은 데 보면 물도 굉장히 안 좋아요. 색깔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매긴 다음에 구리를 녹여내고 염산으로 녹이고 그걸 배출하는 거. 그게 산업 폐기물이 되고 오염이거든요. 요즘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해져서 다 걸르고 하고, 그게 안 되는 회사는 어떡하죠? 퇴출시킵니다. 그거 하지 말고 공해산업으로 내보냅니다. 그런 것들이 동남아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전자산업이 막 화랑이 된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죠. 일본이 전자산업이 발전하다가 환경, 이런 공해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환경 규제를 강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 국내에서 강화하고 하는데, 공해 처리 시설 만드는 것보다, 보니까 한국은 애들 개뿔도 몰라. 한국은 환경 규제란 개념도 없어. 못 사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 들이다 지었다고요. 그러면서 전자산업이 큰 거죠.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아니라 공해 이쪽을 배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산업이 컸고 그걸 바탕을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득과 실이 있는데 실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환경 규제가 심해지니까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는 여기서 하되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다 조금 못 산다. 환경 규제가 덜한 나라. 못 산다 그러면 좀 그렇고 환경 규제가 덜한 중국으로 한번 보냈고요. 중국이 심해지고 인권비 올라가니까 베트남으로 보냈고 캄보디아, 요즘 날씨 미얀마 이런 데로 보내는 겁니다.
아직은 거기 경제수준이 떨어지니까 환경 개념이 없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인식이 깨면 위험한 거다, 이거 나쁜 거다 하면 바로 또 쫓겨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가겠죠. 그때 이 애칭이 바로 그런 것들. 금속을 녹여내는 거고요. 그 다음 필름, 여기 드라이 필름, 이거 필름입니다. 건식 필름이라면 드라이 필름, 일반 쓰던 용어라 그런 건데요. 그걸 이제 벗겨냅니다. 이런 일을 몇 번도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솔더 마스크, 솔더, 나비 먹지 않는 초록색 판때기 있죠? 그 필름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걸로 코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랜드 부분, 나비 붙는 부분은 비워두고 나비 안 붙어야 될 부분은 칠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실크 인쇄를 합니다. 설명들. 요거는 디테일하시 몇 번, 여기는 VCC야, 이거 그라운드야, 이건 누가 만들어서 여기 흰색 글씨 나오죠? 이런 걸 인쇄합니다. 공장에서는 이런 일을 단계별로 쭉 수행을 합니다. 이게 PCB 공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집에서 만드는 거는 연구소에서 만드는 거는 긁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방식이 틀려요. 뭐 부품을 고정할 수 있고 이런 건 쉬운데 방식이 좀 틀리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설계한 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패턴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때 새로운 부품이 있으면 라이브러리도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런 커버 파일 종류 얘기했죠. 이런 거에 맞춰서 필름을 쭉 보내면 공장에서 종류별로 필름을 다 떠서 원판에 찍어내고 구멍 뚫고 도금하고 필름 입히고 눌러주고 또 녹여내고 긁어내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입히고 또 코팅하고 그 다음에 글씨 인쇄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알았죠? 전체 흐름은 이거 하는 이거 만들고 이런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즉 커버 데이터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끝내려고 지금 좀 말을 좀 늘리고 있어요. 예, 그 다음 거 보면 이거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상에서 스키매틱 디자인하는 거, 레이아웃 디자인,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은 내가 이거 오아캐드 그림이 일부 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만, 아무 개뿔도 모르니까 우리 그냥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PCB 설계하는 단계는 두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회로를 설계하고 그다음 배선 그림을 그리는 레이아웃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스키매틱 디자인, 회로를 그리는 스키매틱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종류를 그리겠다. 스키매틱이라는 표현 많이 나왔었죠. 회로도 입니다. 스키매틱, 회로도란 표현 잘 안 써요. 그냥 스키매틱 합니다. 서킷이란 말도 씁니다. 서킷, 옛날 책은 서킷, 요즘은 다 스키매틱. 캐드 소프트웨어는 스키매틱이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이거 하면서 특이한 점은 PCB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회로도 자체가 문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지고 저기 테두리나 문서 번호들을 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디에 저장할 건지 하고 스펙이 어떤 걸 그리겠다,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이런 거 아니면 섞어서 할 거다 설정하고 들어와서 바로 도면 크기를 설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 틀을 깝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품을 불러서 이런 회로도를 그리고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부품을 수정하기도 하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다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선을 연결하죠. 배선을 하고 그리고 네트 선의 이름, 별명도 붙여주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패드들, 풋프린트들 다시 한번 없으면 다시 만들고 있으면 다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해줍니다. 풋프린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품의 외형. 내가 여기다가 상징적 심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전적인 심벌 설명했죠? 그것들로 회로를 그려주는데 내가 심벌을 갖다 썼는데 부품이 새로운 부품을 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부품의 외형 정보 데이터 시트를 열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줘야 되죠. 이 작업은, 풋프린트 생성하는 작업은 레이아웃에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넘어가서는 실제 패턴들을 그려야 되고 그 커버 파일형 부품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미리 등록을 시켜놓겠다는 거죠. 거의 넘어가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스키매틱 설계할 때 새로운 부품이 나오면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단계에서 해줍니다. 여기에 부품의 정확한 풋프린트 데이터 입력해주고 NC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설정을 해주죠. 심벌, 프린트하고 핀의 매칭, 속성들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노테이션 정리는 뭐 이름이든지 위치 이런 거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DRC라는 체크를 해줍니다. 이건 디자인 룰 체크. 아까 얘기했죠. 그림을 그리는데 들어갈 때 그 간격도 설정하고 선의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정을 한다고 그랬죠. 너무 넓으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고요. 너무 좁게 얇게 선을 만들면 나중에 선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쇄하는 단계에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품을 만든 다음에도 아무리 뭐 위에 코팅이 돼 있어도 어차피 사람이 건드려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판때기에 페인트 칠해 놓은 거예요. 전기가 통하는 페인트로.
여러분 그 저기 프린팅 할 때도 보면 요즘은 들어는데 복사기가 된다. 복사할 때 글씨, 복사기 집어넣으면 똑같이 그림 나오죠? 바로 나오자마자, 또는 좀, 바로 나오자마자 따뜻해요. 구워낸 거예요. 좀 놔뒀다가 칼 같은 걸로 글씨를 톡 치면 똑 떨어져요. 일반 글씨 말고 좀 두껍게 칠하고 얇은 거. 우리가 그 아량을 선 같은 거 진하게 하고 하면 선이 똑 끊어져요. 종이가 말라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종이에 토너 가루가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요점 뭐냐 그러면 배선의 폭이 좁으면 끊어질 수 있다. 그 소리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설정되는 게 DRC예요. 그거에서 딱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거랑 유사한 용어가 우리 스케매틱 할 때, 시뮬레이션 할 때 ERC라는 용어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일렉트로닉 룰 체크, 정기적 특성을 검사하는 건 ERC. 선이 연결됐다, 또 출력이 없다, 입력이 없다, 이런 거. 여기서는 그림에 대한 속성, 폭이 넓다, 간격이 너무 가깝다, 이런 거 정리하는 거죠. 여기는 선이 끊어진 거는 무시합니다. 그런 거는 정적 특성이죠. 신경 쓰지 않는데, 그린 거가 넓다, 좁다, 가깝다, 이런 걸 잡아주는 게 DRC입니다. 이런 거 검사까지 해서, 문제 없어. 여기 요거는 DRC 룰 설정하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과 부품과 선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부품이 장착되는 구멍의 폭은 어느 정도 돼야, 랜드의 폭은 어떻게 돼야 된다. 랜드하고 펜의 길이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다 설정을 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우리는 기본값 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넷리스트를 출력하죠. 네트리스트예요. 네트리스트. 시뮬레이션 할 때도 얘기했죠. 네트하고 리스트. 리스트는 목록이죠. 네트는 연결이에요. 네트워크 설명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죠? 네트워크. 네트는 연결, 워크는 작업대, 즉 컴퓨터를 얘기하죠. 네트워크가 끊겼네. 이거는 통신망에 내 컴퓨터가 연결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면에 그린 이 그림들, 이거죠. 여기 각 부품들의 핀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정리한 목록이 바로 네트리스트입니다. 스키매틱 디자인할 때는 패즈 로직에서 그린 거는 최종 결과물은 네트리스트입니다. 최종 결과물은 네트리스트를 만든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거만 있으면 바로 레이아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 아마 한 3주 정도, 3, 4주 중간고사 때까지 이거 할 겁니다. 그러면 한 5주는 하겠다. 좀 빨리 끝나면 뒷부분이 편한 거거든요. 요거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사용법 쭉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서 넷리스트가 추출이 되면 그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넘어갑니다. 얘는 패턴도 그림, 진짜 패턴도 그립니다. 여러분 패턴도 그릴 때도 회로도가 있어요. 패턴도 그렸죠? 그겁니다. 로직에서는 회로도를 그린 거고요. 여기서는 그 패턴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도면에서 그릴 때 아까 내가 저기 룰 파일, 그리드, 스냅 얘기했지. 그런 겁니다. 단위라든지 밀 단위가 원칙인데 요즘엔 소프트웨어는 밀리미터 단위, 인치 단위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옵션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실습할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단위 확인합시다. 우리 밀 단위로 합니다. 우리 밀리미터 단위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려야지 잘못 그리게 되면 간격이 5밀하고 5mm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캐드 툴은 확대 축소가 자유로워서 잘못 설정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도면 크기. 이것도 역시 이 패턴도도 나중에 필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도면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글씨는 어느 크기로 어떤 폰트로 할 건지, 도형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환경 잡아주고요. 또 보드 사이즈, 부품 이런 거 미리 환경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드 사이즈는 실제로 내가 그리려는 거, 지금 패턴도 그린다고 그랬죠. 패턴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바꿔 이야기하면 브레드보드에 어느 정도 공간을 사용할 건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다 쓸 거면 실제 부품이 장착도 안 되면 크게 만들 필요 없죠. PCB 가격은 원판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크면은 원판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겠죠.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밀착해서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공장에서는 원판 하나당 얼마를 계산합니다. 몇 개 찍어주냐가 아니라 원판에 몇 개 들어가냐 계산을 합니다. 난 실제 실무하는 사람이잖아요. 찍다 보면 그래서 고려하는 게 이게 사이즈가 이러면 원판에 몇 개 들어가지?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주문을 내거든요. 그래서 1m, 1m짜리에다가 PCB 한 장 찍어내는 가격이나 여기 10장 깐 거 가격 똑같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2배, 3배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드 사이즈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PCB 판때기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넷리스트 끌어왔죠.
그거 가지고서 부품을 일단 배치를 합니다. 여기저기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보조로 설명 같은 거 집어넣어 주고요. 텍스트 그 설명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뭘 어떻게 만들겠다,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겠다가 됐죠. 그 다음에 디자인 룰, 이 설계 규칙이라는 게 디자인 룰입니다. 디자인 룰이라고 하지. 왜 설계 규칙이라고 그래? 설계가 디자인, 규칙이 룰 같은 소리죠. 네, 그거 가지고서 설정을 미리 해준다. 앞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요 규칙을 따라서 그려줘.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막아요. 못 그리게 막아버립니다. 어디 나왔죠? 네트포. 또 다른 용어 썼죠? 아까 트레이스, 와이어, 라인 하더니 네트란 말까지 나왔네요. 쉐이프, 도형이죠. 그림. 그림 간의 간격들, 이런 규칙을 여기다 잡아주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그려나갑니다. 근데 이 레이아웃은 그린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합니다. 넷리스트 끌어오면 부품 그림들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연결선, 트레이스 선들이 생깁니다. 거미줄 같이. 그럴 때 끌어다가 갖다 자리 잡아주면 되거든요. 마치 브레드보드에다 부품을 배치하는 거죠. 그런 걸 트레이스라고 합니다. 배치.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부품을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설계 조건을 맞춰 배치하고 색깔을 설정해서 이건 뭐 설정 상관없이 나머지를 배치, 다 배치란 말이 들어가죠. 브레드보드에다가 부품을 어디 놓을지 고려. 이때는 서로 연결 관계도 고려하는 거죠. 이거는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각각 근처에 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입력, 이건 출력이니까 기본적으로 입력은 아래 놓자. 손이 거기 되니까 출력은 보는 건데 위쪽 이런 기준에 맞춰서 부품을 배치한다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나서 배선을 합니다. 즉 그때는 부품 그림만 나오는 거고요. 뭐 옵션을 바꿔 보는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선들이 있죠. 그게 이렇게 똑바로 갈 건지 돌아서 갈 건지 이런 그림들을 여기 보면은 확대해 볼게요. 그림들 나오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을 사용자가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배치를 할 때는 그림 확대해 볼게요. 이때는 선이 없어요. 없죠, 선이 없는 거예요. 부품 자리만 잡아준 거죠. 그리고 배선,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선들을 이렇게 이쁘게 그립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는 게 좋을지 수평으로 그리는 게 좋을지는 사용자 마음입니다. 일단 전기만 통하면 돼요. 그리고 디자인 룰만 위배되지 않으면 됩니다. 기준이 있죠? 가능하면 짧게 그려라. 짧게 그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짧아야죠. 선이 길면 그리는 사람도 짜증나고요. 다른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PC 판때기는 브레드보드 같은 위로 점핑하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동일한 평면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겹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럽죠. 그런 작업, 배선 작업을 해줍니다. 라우팅.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양권, 쉐이프, 쿠퍼 아까 얘기했죠. 이제 뭐 여기 노이즈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도포, 전자파 나가지 않게 하기도 하고 열이 발생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 비아울도 좀 뚫어주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얼굴 심을래? 얼굴 그려도 됩니다. 정비적 특성만 부여되지 않으면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은 그렇게 싫어하죠. 월급 줬더니 지 오락하고 있다고 욕하죠. 그런 거 여기다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그 다음에 DRC 체크합니다. 나름대로 DRC를 설정하고 그렸지만 혹시 위배되는 게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죠. 다 맞으면 그 다음에 그냥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름들을 다시 한번 쫙 확인해보고 번호도 맞는지 생각을 합니다. 번호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PCB 보면은 그 실크 스크린인데 거기에 보면 부품 번호도 다 정리를 합니다. 넷리스트가 넘어올 때 남바링이 되거든요. 그거 믿지 말죠. 저항이면 R로 시작하고, 나중에 라이브를 개발 때 이런 얘기 합니다. 프리픽스 해가지고 부품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 접두어, 번호 앞에 알파벳을 적어줍니다. 그것만 봐도 이건 무슨 부품인지 알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거의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 파일 생성한다. 이 부분부터는 자동입니다. 메뉴만 선택해주면 되거든요. 내가 그린 거 부분 배치하고 배선했고요. 쿠퍼4로 카퍼 처리했고 거기다 번호나 이름, 설명 같은 거 다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릴 파일을 생성합니다. 드릴 파일, 거버 파일 만드는 거예요. 드릴이라고 할까 좀 뭐하냐? 거버 파일들 다 만듭니다. 근데 요거는 좀 옵션이 들어가서 좀 고쳐줘야 되는 먼저 나온 거고요. 이거 되고 그 다음에 거버 파일. 그걸 아톡 필름, 아톡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거죠. 이건 그리는 거 아니고 여기서 또 보고서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사항을 확인만 하는 거. 그다음에
공장에서 필요하게 해서 탑면, 버튼면, 거기다 솔더, 드릴 이런 필름이 필요하지만 그거 종류를 메뉴만 쭉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게 아마 요 화면일 겁니다. 아니구나. 이거 드릴 들어가는 보이는데 밑에 깔려 잘 안 보이네. 예, 예, 나중에 우리 다 볼 겁니다. 그걸 쭉 해서 아트웍 파일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디자인하는 사람 작업은 끝난 겁니다. 그 파일 잘 압축해서 공장에 날리면 됩니다. 연락해서 찍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 거기 공장에서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어딨냐. 이런 거 할 때 이 원판은 두께 얼마짜리 할까요? 한 장에 몇 개씩 넣어줄까요?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실크 하는데 드릴을 혹시 이제 보냈는데 깜빡 잊고 여기 부품 고정호를 빼먹었어? 그러면 그런 건지 연락해서 뚫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졸업해서 취직을 하게 되면 보통 필드 엔지니어라는 직종으로 많이 갑니다. AE라는 말도 많이 쓰고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FA라는 말 쓰거든요. 여러분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공장에 가게 되면 생산직 가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금 아까 설명했죠? 여기서 만든 이 거버 파일을 보내준다고 했죠. 진짜 이 거버 파일을 받아서 공장 기계에 걸어서 이런 판때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를 거버 파일을 분석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계에 어떻게 걸어줘야 돼. 그런 거를 쭉 분석하고 그거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되니까 한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거든요. 한샘 디지텍이라고 한번 디지텍이라고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나오네. 한샘 디지텍. 샘플 PCB 많이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공장입니다. PCB 공장. 네, 여기 들어가면 이 회사 광고하자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PCB에 이에 보면은 제조 공정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나오죠? 누르면 설명 나와요. 여기 밑에 설명 있고요. 여기 보면 공정 이해 3D 생산 공정 소개 보기 누르면 이런 일이 드디어 발생이 됐네. 미안해. 확인을 못했네. 지난달부터 프레시 지원이 안 되죠? 이거 프레시로 만들어진 건데 볼 수가 없네. 이런 기술의 변화를 빨리. 미안해요. 이거 원래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누르면 각 단계별로 무슨 데이터가 나오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 뒤쪽에 있거든요. 단계별로 쭉 볼 수 있는데, 이렇게 PCB 공장, 이런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에서, 여기 주문 있죠? 이거 누르면 설명 나오죠? 개정하고 쭉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면 견적 요청, 가격 계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몇 층짜리 할 거냐, 몇 개 찍을 거냐, 재질은 뭐냐. 아까 우리는 몰라도 돼요. 색깔, 여기 있죠? 녹색 이겁니다. 솔더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 노란색 선택하면 노란색 해줍니다. 5만 원 더 내요. 그런 겁니다. 실크 흰색으로 글씨인데 또 원하는 대로 찍어줍니다. 팔 처리, 나중에 필름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단자 도금은 몇 개가 들어가냐, 커팅, V 커팅은 뽑기 하면은 이렇게 별 모양 잘리기 저렇게 눌러주죠. 원판 하나에 여러 개가 되게 잘리기 쉽게 칼질을 해줘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2줄까지인가 무료고 돈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리고 그 가격 여기 들어오면 나오죠. 1층짜리 레이어 하면 얼마 나오죠. 한 레이어짜리 20개 하면은 사이즈 나오는데 5만 원이래요. 2층짜리 레이어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4장까지네. 5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그런데 여기 쭉 나오죠. 그리고 일찍 하고 싶으면 이게 보통 3박 4일 정도 걸릴 거예요. 4층짜리 하면 기본이 15만 원, 6층짜리 하면 기본이 30만 원, 10층짜리 하면 기본이 60만 원입니다. 한 장 뜯으면 10장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될 때마다 여기 있죠. 기본이 이건데 여기가 기본사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은 150% 추가되고 160 추가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이 3박 4일일 때 가격이 이거면 빨리죠. 그냥 놔두면 이 금액이고요. 일주일 안에 해줘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해줍니다. 이 금액으로. 야 빨리 해줘. 요번 주 중에 갖다 주면 120% 더 내야 됩니다. 내일 모레 해줘 그러면 150% 더 내야 됩니다. 열받 내일까지 해줘 그러면 돈 더 내면 해줍니다. 그쵸 뭐 당장 해줘는 안 되죠. 여기 보면은 처리도 있죠. 동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 납기 1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V커팅도 4줄까지였네. 4줄까지는 공짜인데 5줄부터 줄당 2만 원. 여기까지 2만 원 추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적중도 보면 색깔들이 있죠. 온스, 이 온스입니다. 그 코팅을 아까 온즈 밀 나왔죠. 구리를 어느 정도 두께로 도금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또 틀려집니다. 1.2T 씁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설정하다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디자인 룰
그 만들 때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공장에는 이런 가격이 있고요. 샘플입니다. 비싸다는 생각은 이거는 시범 사업 한 번 할 때고요. 아, 이제 우리 공장이 잘 돼서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거야. 그럼 가격이 많이 싸집니다. 훨씬 싸지죠? 확 떨어지잖아요. 한 장 할 때, 되게 비싸다. 100만 원이 넘네. 네, 하여간 이런 가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샘플 PCB는 다 이 회사 통해서 하고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아마 회사 가면 이 회사 거래하게 될 거고요. 이 회사만 중소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품질도 좋고 빨라서 많이 씁니다. 광고 아닙니다. 알고 있으라. 예, 이런 과정으로 이런 거 이거를 만드는 PCB 그러니까 패즈 로직, 스키매틱 디자인 과정, 패즈 레이아웃, 즉 레이아웃 디자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왜? 동작 검증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짜증은 나요. 동작 검증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시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동일한 거 반복은 안 합니다. 새로운 기능인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잘 따라하고 신기해하는데 이게 2번 되고 3번 되고 4번 되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좀 벅차할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 뒷부분에 보면 이제 PCB 생산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실제 사진만 집어넣고 공장에서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지 설명이 들어가는데 아주 고민 중에 이것까지 해야 될지인데 여러분 반은 해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왜? 보문을 좀 이런 식으로 80페이지를 해요. 파일을 줬으니까 넘겨봤겠죠. 아까 그 동영상에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실제 동작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할지 말지 고민인데 너무 많아서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만 하는데, 디자인을 하더라도 이 구동 원리나 공정상을 알면은, 내가 그린 그림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설명을 하거든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에 할지 말지 판단할 거고요.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안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요 그림들이 있죠. 요 정도만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 때문에 그래요. 한두 시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예, 오늘 뭐 이것저것 했는데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듣고 있어요? 대답을 한 서너 명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스톱. 우리 오늘 뭐 배웠죠? 뭐 했지? 강의 자료 보면 나오지. 우리 1교시에 부품 이름 적는 거 했고요. 2교시에 심벌 이름 적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 PCB에 대한 일반상 이것들 우리 설명했죠. 뭐 비슷해 보이고 하는데 그냥 들을만 했죠. 밀이라는 거, 밀. 쌀도 아니고 밀. 그리고 용어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용어들. 풋프린트, 헤드스택, 그 다음에 트레이스 패턴, 홀도 세 종류 있다는 얘기 했어요. 스루홀, 비아홀, 그 다음에 부품 고정홀, 보드 고정홀 얘기했죠. 3D 나오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SMD, TMD 얘기도 했습니다. 표면 실장 부품이 대세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랜드, 용어, 솔더 마스크, 솔더 레지스터 얘기도 했습니다. 아까 펜아웃 질문도 했었죠, 누가? 서멀 패드라는 게 자동으로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었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 목표는 거버 파일을 만드는 거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최종 결국 이거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 잘못 나와서 공장에 보냈는데 찍은 게 거지가 됐어. 사장이 그렇게 싫어하죠. 네, 공장에는 기본적으로 맞으면 동작이 되든 말든 상황에서 찍어줍니다. 동작 안 되면 회로 고쳐서 다시 또 공장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가는 겁니다. 하루만 해도 되죠. 이틀만 1박 2일 되죠. 돈 한 두세 배 내야 돼요. 싫어하죠. 이런 걸 안 하려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미리 점검을 다 하는 거죠. DRC. 그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설명했습니다. PCB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PCB 제조 과정, 공장에서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알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배울 거구나. 지난 시간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생각날 때 한 번씩 흩어주고요. 공정 얘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을 절차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 정도는 설명할 거예요. 용어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는 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그림까지는 한번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재미없다. 너무 길고. 그렇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대학에 들어온 목표가 뭐였죠? 취직하려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 취직해서 돈 벌어서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을 즐기려고 들어왔죠. 그때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길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거의 다 대답했구나. 열둘. 두 명 빼고 다 대답했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다음 주에 봅시다. 끝. 오케이. 고생은 아니고. 여러분이 질문이니까 좋았습니다. 끊겠습니다.